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수영번호 3617. 머리는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는 손이 자유로웠지만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는 본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또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추가 기소 재판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그 모습이 재판부가 공개를 했죠. 중계도 했습니다. 뭐 영상을 바로 보시면요. 윤 전 대통령이 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살도 좀 빠지고요. 흰머리도 굉장히 많았고 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몸에 좀 비만의 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많이 이제 어떤 분들은 수척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살이 좀 빠져서 건강해 보이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오히려요? 왜냐면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교정시설 안에는 제일 안 좋은 음식이 튀긴 음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평소에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 막 술도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니까 사실 건강에 안 좋고 또 살이 찌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교정시설 안에서 주는 음식만 이렇게 드시고 또 술을 안 드시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몸이 가벼워지신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수척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건강해져 보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보는 사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해졌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아무래도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에 그러니까 청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아마 특히나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충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 전략이라든가 본인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척해지죠. 저는 제가 보기에 급속히 좀 늙었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됐다라기보다는 급속히 늙었다. 수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정규적인 이제 급식을 통해서 식사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혼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특별면회라 해서 많이 했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사실 많이 이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혼자서 재판 전략도 구상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그 험로들을 헤쳐나갈지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몸 자체나 정신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건강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수척하면서도 본인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석 신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은 뭐 건강 문제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 7월에 공개 장면하고 오늘 보면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긴 하죠. 머리도 사실 염색도 안 된 상태고 머리가 또 굉장히 짧고요. 흰머리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정에 들어올 때는 손이 뭐 자유로운 거였는데 박 변호사님 일단은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수갑이랑 이런 거 다 차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호송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게 구치소에서 그날 재판이 있는 이 재소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버스에 태워가지고 법원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수갑이나 아니면 호송줄을 다 이렇게 포승줄을 채우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법정에 입장할 때 보면은 손이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법정에서도 예전엔 채웠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정 안에서는 이 수갑이나 포승줄 채우는 게 그게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그 대기실까지는 사실은 수갑이나 포승줄을 차고 있다가 법정에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이제 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법정 안에서는 좀 손이 자유롭게 있었지만 예. 재판이 끝나고 또 다시 호송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법원 내 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는 역시나 수갑이나 이 대기실에서도 차고 있어야 돼요? 네, 대기실을 차고 있다가 법정 안에 들어갈 때 그 직전에 그걸 풉니다. 그러면 법정을 또 빠져나오면 바로 또 바로 차게 차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호송버스가요. 그게 무슨 셔틀버스처럼 계속 배차 간격이 짧은 게 아니라 네. 오전, 오후 딱 그 호송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의 재판이 끝나도 다른 재판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렸다가 아마 4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래서 4시까지 법원에 있는 대기소 안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마스크를 해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 혹시 보석신문에서 건강해 보인다고 했지만 강서표 부대는 건강해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느끼는 거와 사실 또 밖에서 또 민주당의 지지자, 민주당을 당원들이 보는 거하고 또 예. 국민의힘, 뭐 국민의 지지자가 보는 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그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11차례나 출석도 안 하고 또 그랬죠. 특검 어떤 조사에도 불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어쨌든 본인을 쉽게 말해서 좀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자리에는 또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보석 절차에는 본인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호소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감정이 조금 격해질 수도 있겠다. 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네? 너무 법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지키지 않다가 또 본인의 쉽게 말해서 민원 생기니까 예. 나온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선신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박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재판부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 실제로 법정 안에 들어갈 때 의뢰 뭐 검사나 변호인이나 뭐 피고인이나 다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판사가 보지 않아도요. 재판을 하고 법정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아마 재판 아마 그 참석해 보신 분이면 아실 텐데 변호사들은 나올 때도 판사가 보지 않아도 이 목례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판사에 대해서 뭐 이런 존경이라든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법대에 있는 이 법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사실은 이 예의를 차리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 통상적인 재판하고 조금 다른 게요. 예. 보통은 원래 피고인하고 뭐 검사와 변호인들이 앉아 있으면 그때 이제 판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 모두 다 같이 기립을 해서 예. 판사가 착석을 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주면 이제 앉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먼저 앉아 있었잖아요. 먼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법대에 판사들이 앉아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검사 출신이니까 좀 몸에 배어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거 이제 사실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판부가 입정해 있었고 그다음에 예. 법대를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윤 전 대통령의 약간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봐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로서의 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제나 재판부를 이제 존중하고 이제 예. 검사가 기소해서 이제 거기에서 공소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도 항상 존경의 뜻을 표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약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냐면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그 모든 재판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신건이기 때문에 출두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석 신문도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새로운 건이 나오면 당연히 첫 재판은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명분은 강경투쟁, 즉 이거는 아예 대한 정치 탄압이고 정치 특검에 과도한 수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태도는 로우키로 가겠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재판에서 법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그다음에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감형도 물론 내란죄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라는 중차대한 게 있지만 실제 지금 내란이 적용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서 다른 거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란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가 어쨌든 해제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불법에서는 직권남용이 되지만 이 자체를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말하자면 좀 말하자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이 혐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 실제로 만일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할 때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세로 가는데 오늘도 보면은 저게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제가 얼핏 봤는데도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다림질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말끔하지 않고 예. 굉장히 말하자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이동한다든가 그래 이런 보이네요, 것들은 와이셔츠가.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 여론을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의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저는 일부 좀 관여가 된 사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한 대목이 이제 보석신문 관련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18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좀 하나씩 저희가 따져볼 텐데 먼저요, 강소희 부대 이런 얘기했어요. 구속된 이후에 지금 1.8평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구치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걸 당연히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하고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발언이고 예. 제가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또 변호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치소 안에 있으면 독방 안에 있는 것도 혜택이랍니다. 아, 다이실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가잖아요. 예. 주차장 한 칸에 성인 남자 5명 정도가 잠을 잔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8명 방도 있고 5명 방도 있지만 예. 제가 여쭤본 분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여라도 조금 비만이신 분들이 들어오면 네. 그야말로 옆으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방에 있는 분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는 뭐 시인의 말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살결마저도 정말 증오스럽다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독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혜택을 받고 계시다. 예. 그리고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전에도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미 혜택을 많이 받으셨다. 아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휴대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런 말씀은 앞으로 정말 삼가하셔야 된다. 이런 예. 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방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박 변호사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던데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하는 시간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소자들의 건강도 사실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 시간에 같이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예. 안에 중정이 있는데 그 중정을 돌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인 접견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저도 변호사지만 선뜻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방 안에서 사실은 뭐 1.8평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뭐 8, 9평이를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렇게 충분히 본인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독방에서 사실은 변호인 접견실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또 길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운동 삼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썩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의외였는데 건강이 위급하지는 않대요. 위급하진 않은데 법정에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 상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 혈압이 올랐다, 뭐 간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령이잖아요.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지금 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가러 가는 것도 내가 운동하러 가는 길이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지금 체력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예. 또 그 말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변호인들 수십 차례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접견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또 이제 방증이 되니까 그렇게 또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이제 그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걸 제출하시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뭐 거기서부터 뭐 당뇨 수치서부터 쭉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 외에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호소를 하기 위한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령 뭐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에서도 조금 나타나겠지만 그게 재판부가 이게 뭐 보석할 정도의 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그건 아닌 것 얘기할까 봐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라 예.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또 그건 재판부 몫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정에 걸어 나오는 것,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는 저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들었냐면 좀 이 부분을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석해 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네. 조금 변호인들과의 소통이 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호 전략을 세우고 있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의구심이 가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사실 법조인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재판 전략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 지금 재판 잘 나갈 테니까 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특검 측에서나 그다음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게 하는 것이 사실 더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재판을 제대로 안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풀어주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에게 썩 그리 이제 득점이 되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논리 어떠세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재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록도 많고 뭐 지금 증인 130명 신청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변호인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기록도 같이 살펴보고 관련된 뭐 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들도 한번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예.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재판에 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 예. 근데 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이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내란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재판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네. 오늘 보석 청구를 하는 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네. 사실 좀 연관되긴 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는 뭐 이해는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재판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재판 전체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라든지 취지가 또 일정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일반 피의자라면 재판에 그리고 특검 검찰 조사에 내가 꼬박꼬박 나갈 테지 나를 구속해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아무튼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판에 출석을 하려면 6시에 기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되고 점심은 컵라면과 빵으로 먹어야 되고 차가운 소량의 저녁을 먹게 된다. 이러니까는 이게 구속 상태에서 법정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나를 많이 풀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밤에 열심히 운동하고 당뇨식까지 당뇨가 있는 건 기저질환이 있는 건 알 거는 같아요. 근데 네. 당뇨식 먹으면서 내가 건강 관리해가지고 성실하게 법정에 출두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얘기들 변호인단들의 얘기를 쭉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안에서 이른바 교도소 측에서 주는 그런 식사는 식단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영양소만 돼 있으니까 예. 본인의 건강에 맞는 좀 말하자면은 건강식들을 좀 챙겨 먹어서 예. 회복해서 빨리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 당뇨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은 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게 물론 지금 아무래도 교도소에 가서 구치소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때 있을 만큼의 정확한 그 관리 체크 이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사저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관리하면서 열심히 재판에 출두하면은 보다 더 성실히 협조하면서 나도 방어권 챙기겠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건강이라는 그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네. 재판부가 국민적인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을지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예. 건강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동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는데 그러면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정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잘 협조하는 그런 과정의 재판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의 모순된 점도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 부분은 아마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것이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이런 건강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법정에 나갈 이에는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정말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대한 자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이런 말을 들은 재판장도 사실 속으로 기가 찰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시에 기상한다? 제가 알기로는 재소자들 다 그 시간에 일어나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점심에 컵라면과 빵만 먹은다? 만약에 모든 재소자들이 출정 나와가지고 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본인만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구치소에서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시려고 좀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유로 보석을 인용을 해준다고 하면 구치소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런 발언들은 재판부를 자극할 수가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주희 변호사 여기까지만 듣고 뭐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보석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보석의 이동 가능성은 사실은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보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원래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예외 사유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병보석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 병보석이 법률상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보석 사유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 이제 허가를 더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상 이유라는 거는 객관적인 뭐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긴급하게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사실 허용되는 건데 예. 그런데 그거 떠나서 건강상 이유가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에 하나는 이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달리 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기소된 혐의 자체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보석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보석을 허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당일 오늘이면 나오나요 결과? 원래는 형사소송법 규칙상은 원래 7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7일 되어 안에. 있는데요. 예. 아마 오늘 뭐 그런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많은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고 예.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의사가 이전에 뭐 제출했던 뭐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약 처방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냈을 거라서 예. 그런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서 오늘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가 신문 말미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도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네. 그 발언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또 우리가 자꾸 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그다음에 재판 전략을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예. 뭐 제가 뭐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피의자의 최대한 어떤 그 선처를 바라는 것이 재판 전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혹은 예. 폭력이나 소요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뭐 그런 징후를 얘기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방어권과 그다음에 논리로서 법 논리로서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여론전으로 임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으나 예.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식의 가능성과 뉘앙스를 풍기는 거는 예. 그건 변호인의 전략치고는 매우 거칠고 그다음에 예. 1차원적이고 그다음에 그건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재판부를 설득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자꾸만 극우 혹은 진영의 어떤 하나의 그 상징으로만 자꾸 몰아세우는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전 제가 보기엔 좀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타당하지도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표현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도망 우려가 있다는 거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법원 앞에요. 어제 예상으로는 조금 지지자들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첫내는 보냈어야 한다고 직접 세계 특검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강조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 앞전에 그 법원에 출석했을 때 영상은 굉장히 뭐한 100명 이상 좀 온다고 해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갈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저희 카메라 거의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한 호송차가 아니라 일반 호송차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석을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컨센서스니까 일종의 지지자들도. 암묵적인 이제 합의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세고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예. 실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러 온 사람치고는 그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예. 모습이 좀 모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나오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환호하고 답하고 지난번처럼 저 사람들 보게 좀 옆에 취재진들 비켜달라가 얘기하면은 그게 정말 건강 때문에 보석을 신청한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이 좀 태도는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변호인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과 그다음에 논리는 강경하게 정치 투쟁으로 가더라도 예. 태도만큼은 좀 낮은 자세로 가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아마 지지자들도 암묵적인 좀 합의 혹은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 부분,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마치 좀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의 뭐랄까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거치면서 강성 보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도부도 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다고 좀 보세요? 사실 이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여론전이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고 네. 그때는 이제 극우 지지자들의 저런 행동들이 사실 재판부에게 많은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저런 몇 분 모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환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눈이라도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예. 다만 저는 이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사실 뭐 분노해서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의 서부지법 사태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 예.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이 예. 저는 반문인 것이고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 저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언론도 이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 질문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특검 의견에 대해서 재반박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속보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검찰 정관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뒤에서 변론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수사기관이든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임계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은 하나의 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뭔가 그런 발언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할 것 같아요. 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뭔가 변호 활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내가 재판이나 뭐 수사기관에 뭐 변호사로서 입회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지자로서 이런 글을 쓴 거고 이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추가 기소된 혐의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박 변호사님 지금 사후계엄 사법부 작성 폐기에 관여했느냐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육성으로 이제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 소집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아서 이 그들의 이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기록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건데 왜 이 사후 문건에 대해서만 오늘 강변을 했냐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사실을 다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사실 실시간 영상으로 다 언론에서 보도가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같은 경우도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사후문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막 작성했다가 직접 폐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한덕수 총리가 알아서 한 거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사실 꼬리 자르기를 하면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법리적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정 여부에 다툴 수 있는 건 이 혐의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그러니까 내란방조 관련 혐의 재판도 특검이 재판을 중개해달라고 일단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법원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내란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재판부가 그 중개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제가 특검에서는. 보기에 특검이 이제 사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수사의 시간은 많이 지났고 법원의 시간 벌써 이 특검이 수사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제는 법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양측 다 여론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리 다툼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도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사법적으로 짧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비상계엄이 유효했느냐에서부터 이제 따져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 계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원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특검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요청하면서 의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일 재판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 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 MBN의 단독 보도인데 지금 김 여사 측에서 어떤 논리를 지금 구사하고 있느냐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과 함께한 차담회였다. 강성필 부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적 의혹 이렇게 하니까 뭔가 공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정말 김건희 씨 측의 주장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종묘의 누각, 망묘 룰을 예.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주장과 달리 그냥 본인의 사적으로 예. 그냥 본인이 좀 쉽게 말해서 좀 폼잡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 조금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도 김건희 씨가 뭐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군 함정 선상에 가가지고 뭐 좋다라고 뭐 파티를 했다든지 이런 혐의와 어떤 정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김건희 씨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종묘에 있는 거 룰을
저는 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 변호사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놓은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가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이 유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 없이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위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이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일종의 외교 행사였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식적인 이런 공무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좀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깨림칙한 것이 그 외국인 손님이라는 분들이 화가 마크 로스코라고 있나 봐요. 그 가족이라는 건데 이 화가를 김 여사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유용한 거 의혹이 조금 더 짙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문화계 쪽에 관심이 많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왜 그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됐잖아요. 미국 순방 때 원래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이제 그 공연을 요청했는데 뭐 김 여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막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실체적으로 그 블랙핑크를 진짜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질 바이든 여사가 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한류에도 관심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아마 그 미국 이게 이제 화가에 관심이 그림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뭐 마크 로스코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화가의 가족들을 얘기했다. 예. 근데 그걸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대접한 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게 아까 망묘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망묘류는 말이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람,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도 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제 대청소를 시키고 냉장고를 갖다 놨잖아요. 예. 이게 잘못하면 훼손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망묘류라는 게 당시 이 종묘를 관리하던 조선시대 관청이 있던 곳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적지로서 오히려 사당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관청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관리가 좀 꼼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청소를 시키고 냉장고를 갖다 놨다 그러면은 설령 이게 외교 행사, 질 바이든 여사가 관심이 많아요. 문화에 관심이 많고 양쪽에 어떤 교류라든가 그런 호혜평등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차원에서 내가 그걸 했다고선 쳐도 예. 거기에 장소가 왜 망무유리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차단까지 할 정도로 안에다가 내부 구조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영부인 대 영부인의 자격으로 내가 조금 관리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다고는 쳐도 예. 그렇다고 이것이 망묘류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가도 지금 화가 문제, 마크로스코에 대한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변호인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보니까 드는 의문이 그럼 이거 확인을 질 바이든 여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속에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네. 정말 외교 행사였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겠죠. 이 질 바이든 여사와 관련돼서 이런 일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 기록이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공식 행사라고 하면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덕수궁 같은 경우도 원래 일반인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한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는 다 허가를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허가 신청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 행사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적 유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취향을 알아봤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그 취향을 답해준 사람이 21g 대표였다는 보도인데 21g이 김 여사하고 뭐 굉장히 밀접하죠. 2022년 국회 운영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몇 개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뭐 다수의 업체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선정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희가 그걸 공사를 하면 있어가지고 여사님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업체가 2016년과 18년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님도 모르셨겠죠. 그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고 그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거는 경호처에서 업체를 그걸 했습니다. 이걸 강승민 부대 이 21g이란 회사가 김건희 여사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도 여러 번 제기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21g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저 이전공사와 관련된 예. 인테리어 업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청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청 받았던 분들 다 지금 연락도 안 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빨리 21g도 저는 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예. 또 필요하다면 저는 구속영장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21g의 대표의 배우자가 사실 과거에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샤넬 매장에 가가지고 뭐 웃돈을 주고 바꾸는데 같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g과 김건희 씨의 관계는 상당히 막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21g 대표와 그 배우자가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범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전 검사도 이 김건희 씨에게 21g의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든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강모 씨를 통해 가지고 이 21g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좋아하는 그림 취향의 마크 로스코 이 그림인데 또 이 김우환 씨 이분의 그림이 또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향이. 이완합의. 예. 예. 이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예.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1g 대표가 마크 로스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마크 로스코 가족들을 종묘에 데리고 갔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이 부분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을 구매하는데 상관없는 김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 그림의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 아니냐는 추정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상민 검사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맞춤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향을 물어봤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김상민 검사의 주장처럼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부터 그림 중개를 만약에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그림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예. 구해달라. 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게 나올 텐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결국에는 중간 단계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장동혁 대표 관련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의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경훈 대표가 뭐 유독 교회와 가까운 행보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조계종에서 결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조계종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당의 지도자가 조금 특정 종교에 이렇게 좀 편향된 것으로 인식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좀 보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게 그 사안 자체가 조금 좀 그 과도한 좀 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과를 요구하기까지는 왜냐하면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사실상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주최했던 집회고 그다음에 그 지난해 9월 14일 뭐 하나님의 종에 대해 우문하는 거는 세계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손현배 목사가 구속되고 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위무하는 차원에서 이제 인사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부합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너무 편향됐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게 뭐 그 다른 일반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조계종이 당연히 항의하고 왜 이렇게 편향된 종교관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으나 이게 종교 집회에 가서 얘기했던 특정 종교 집회에 가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너무 그 문제 삼는 거는 이건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종교 분리를 택하기도 한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뭐 조계종 측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당의 대표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 과한 게 아닌가 특정
그 집회의 성격에 부합했던 발언들을 너무 조금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조계종에서는 충분히 이 장동혁 대표 최근에 발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적을 한 게 아니라 헌법 제20조 종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실 단순하게 세계로 교회 행사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대 대선 때부터 지금 통일교와 뭐 신천지라든가 어떤 다른 종교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종교 집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발언까지 또 장동혁 대표가 또 뭐 독실한 신자라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걱정되는 마음을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사면과 관련해서 조계종의 이제 총무원장님께서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바로 또 화답하듯이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때 성추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뒤에 미루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서 총무원장님께 인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거 발언은 그 전에 했던 거니까 그와는 이제 무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불교 측에서 강력하게 이제 불교 측에서 얘기를 할 수는 저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약간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난 22일 날 이제 조계종의 진우 스님을 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예방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진우 스님이 이제 합장을 했는데 안 했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인사를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조금 어색하고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본인이 독실한 신자인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기독교에서 뭐 난리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조금 유연성이 좀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번 보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통과가 된 직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산불 이재민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들으셨죠?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냐?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산불이 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뭐 경북이라든지 그런 데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또 온 나라에 어떤 우한으로 닥쳐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렇게 어떤 그리고 또 지역의 감정을 좀 부추길 수 있는 발언들 저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자제되어야 되고 사실 이 산불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가 없는 법안입니다. 사실 저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건 쟁점 법안은 몰라도 저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떤 저는 여성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오늘 민주당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포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마디만 잘라서 얘기하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법안명이 경북 울산 산불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초당적으로 해줘야 된다. 호남엔 불 안 나고 충청엔 불 안 나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만 딱 잘라서 들으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과거에 왜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 가가지고 좀 사진 잘 나오게 비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은 굉장히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안을 저도 이제 그 해석을 좀 그쪽엔 불 안 나냐라고 바랄 수는 있는 그런 희망의 그런 메시지, 그런 바람보다는 그게 아니라 경북 울산이다 보니까 호남이든 충청이든 어떤 지역에서 이게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분이 그 본인만이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발언했는지. 그런데 이제 마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약한 심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수해서 광명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 어떤 뜻으로 발언했는지 스스로 해명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게 맞지. 마치 이것을 범죄자 규명하듯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 하는 얘기는 저도 별로 썩 적절하지 못한 발언은 분명해 보이나 그러나 이 발언에 왜 그러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게 맞지.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듯 하는 발언은 조금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오느냐 마느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보도도 조금 엇갈리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보도는 불출석할 것 같다는 보도 같은데 그 이유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간다는 취지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럴 사정이 생겼고 그러니까 국감에 못 나올 사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된 배경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못 나올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못 나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열흘 이내에 그 사정이 밝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나름의 어떤 뭐 개인의 건강상의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야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열흘이라고 시간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우리가 뭐 총무비서관 한 명 나오냐 마냐를 가지고 국회가 사실 이렇게 공전되고 정쟁으로 빠지는 거 저는 너무 한가한 것 같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들이 충실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됐든 국회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성길 부대변인은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굳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이제 100일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특별 활동비 뭐 그거 가지고 조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이제 100일 지난 정부가 뭐 얼마나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가까운 어떤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면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뭐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어떤 전쟁터에 또 본인의 부하 직원을 또 보낸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그 열흘 안에 무언가 나왔을 때 뭐 수긍이 된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열흘 안에 우리가 국감에 못 나가는 이유를 만들어 보겠다. 사유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저는 딱 그렇게 보는 거야. 저도 청와대 근무 2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2급 이하 행정관들의 인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정을 총괄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 시계 만드는 그 불출도 제작서부터 배포까지도 총무비서관이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역대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물어요. 자, 이게 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비서관이 할 겁니다. 비서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역대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만사현통 이런 말까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저는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오히려 더 의혹이 되고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자꾸 코끼리만 생각나듯이 오히려 여권이 저는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뭐 열흘 내 이유 만들고 사유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가서 소명하겠습니다. 하루면 됩니다. 뭐 이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여권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열흘 동안에 안 나간 이유를 찾겠다.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수는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고 전유석 씨 혈세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유성 선배님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후배로서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평안하시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늘나라 가서는 술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네, 남해연 마이데일리 연예국장과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제 저희가 위독하다는 소식 전해 들었는데 어젯밤에 결국 네. 발생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5분께요. 전유성 씨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예. 평소 폐기흉 증세가 악화되면서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셨는데요. 예. 전유성 씨는 당시에 자발적인 호흡이 좀 어려워서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 측에 따르면 100m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숨이 차 힘들게 호흡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전유성 씨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요. 딸 전재비 씨 그리고 전재비 씨의 남편 그리고 개그맨 후배 김신영 씨가 함께 곁을 지켰습니다. 예. 전유성 씨는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이 마음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본인이 다 직접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개그계에서 그러니까 정말 원로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스케줄로 인해서 만약에 못 찾아뵐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한 후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후배는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해서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한 후배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김신영 씨가 마지막 임종을 지킨 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두 사람 간에? 네, 전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개그계에 정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웃기는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죠. 후학양성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가 김신영 씨였거든요. 그래서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계속 찾아뵀었고 교수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김신영 씨는 지금 현재 DJ를 맡고 있는데 예. 이게 일일 DJ예요. 근데 전유성 씨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전부터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가면서 곁을 오랫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알려지기에는 김신영 씨가 정말 마지막까지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전유성 씨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예. 참 전유성 씨가 뭐 개그계 대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정말 많은 후배들이 이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김학래 씨가 이 상황을 좀 전했습니다. 김학래 씨는 25일이죠. 어제 바로 그 직전, 하루 직전에 미리 좀 병문안을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유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먼저 가 있을 테니 가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현재의 그 당시의 문병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유성 씨가 약간 그 고열에 조금 시달하신지 약간 열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옷을 조금 많이 안 입으셨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 상의를 좀 벗었었고 밑에 다리도 조금 드러냈더니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빠 섹시하게 누워 있네라고 했더니 사실 그 상황은 굉장히 본인이 힘들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 뭐라고 이러고 있지라고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서 얘기하신 걸 보면요. 개그계의 대부답게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명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네, 평소에도 전유성 씨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우주 영겁의 시간 어차피 한 번은 떠나가야 할 인생이다.
그래서 사실 며칠을 더 살고 몇 달을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남은 시간을 딸 제비 씨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전유성 씨 같은 경우는 책을 놓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을 굉장히 좀 손에서 놓지 않고 뭐 얘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유성 씨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후학들을 많이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세 소식에 후배들이 특히나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전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후배들뿐만이 아니라 뭐 가요계, 뭐 영화계 정말 그렇죠. 많은 예. 분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슬픔들이 많았었는데요. 양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바로 자신의 SNS에 잘 가요 유성이 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정말 회복되면 제일 먼저 와본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약간 조금 원망 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예. 개그 콘서트라는 그 장르를 같이 개척한 박준영 씨라고 있습니다. 예, 예. 박준영 씨는 정말 그 전유성 씨와 좀 특별한 관계이기도 한데요. 박준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너무 슬프지만 되게 모든 것은 전유성 선배님의 아이디어로 나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많이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인으로 회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라디오 DJ를 맡고 있는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방송에 이 전유성 씨의 죽음을 전하면서 약간 이렇게 눈물을 보였는데요. 예. 역시나 김영철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인인 제게 책을 사주던 선배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얼마만큼 전유성 씨가 후배들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는데 그러면 또 오죽하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네.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도 후배였습니까? 네, 그래서 후배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찾아갈 수 있는 후배들은 많이 찾아갔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지 못하는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이제 모습을 이제 선배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게 왜 이러냐면 그 과거에 우리의 코미디는 원래 약간 슬랩스틱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만 네. 웃기는 게 많았다면 전유성 씨는 조금 달랐어요. 아이디어와 너희들이 머리를 써야 된다. 그리고 개그맨이라고 해서 단순히 웃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많은 배움이 있고 책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줘야 한다는 걸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줬던 예. 선배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개그계에 조금 안 좋은 문화가 과거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게 약간 폭력적이라든지 조금 그 분기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문화를 아예 차단하고 뭔가 다른 세상을 조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선배라기보다는 정말 친근한 오빠, 형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형, 오빠, 뭐 잘 가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유성 씨 장례식장에 이제 많은 화환들이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글쎄요, 조금 뜻밖의 화환도 도착을 했다면서요. 네, 아마 진미령 씨를 진미령 두고 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진미령 씨는 사실 1993년에 재혼해서 약 20년간 부부로 같이 살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보냈고요. 저도 진짜 정말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예.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했어도 두 분이 참 많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로 헤어는 졌지만 고인의 그 명복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가장 먼저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은 서울에 마련이 됐고 28일에는 연결식이 거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것 역시 전유성 씨의 생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후배들이 올 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좀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희극인 장으로 장례를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장례식이 끝난 28일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 후에는요. 이 전유성 씨가 이제 KBS로 이동을 합니다. KBS요? 네, 노제를 지내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전유성 씨의 약간
그동안의 뭐 노력이나 코미디를 위한 그런 노력이 깃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후배들도 많이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 북극성 드라마 북극성의 대사 한 줄 때문에 좀 중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님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극 중에서 전지현 씨의 어떤 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걸 봤는데요. 네. 그 전지현 씨가 극 중에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그리고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이 한마디가 중국 관계자 네티즌들의 약간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정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드라마가 중국에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 외에도 중국 다롄 지방이 나오는데요. 그 지방을 사실은 홍콩의 허름한 시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이 드라마 극 중에 나오는 악당들은 다 웬만하면 또 중국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냐라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 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거는 전지현 씨가 말한 게 아니고 드라마 대사예요. 그런데 왜 그런 비난이 왜 전지현 씨에게로 지금 쏠리고 있다고? 뭐 중국인들이 과몰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몰입. 이게 과연 무슨 쟁점거리가 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인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같은 그런 OTT에서 방영되고 있는 거 대부분 중국에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본 사람처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시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적재산권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이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의 심정적인 어떤 느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주와 객이 전도가 됐고, 그리고 사실과 이 허위라는 우리가 픽션과 논픽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혹시 민족주의 성향이 개입되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하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떤 관방에서 이제 여론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예전에 봐왔던 그런 경험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와 연관시킬 수 있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조금 좀 과도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8.15 전후도 아니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아마 이게 개봉 날짜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선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족주의적인 감정까지는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불매 운동 조짐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적으로 되게 피부에 빠르게 와닿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씨가 이게 사실 4년 만에 복귀작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복귀를 하기 전에는 사실 CF나 많은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전지현 씨가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있고요, 뭐 보석 제품도 있는데 그 중국 내 사이트에서 다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브랜드가 있어요. 청소기 브랜드의 모델로도 발탁이 됐어요. 지난해 5월에 됐고요. 그 브랜드에서도 완전히 전지현 씨 얼굴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델을 쓸 경우에 이게 승인부터 뭐 그런 절차가 한 1년 좀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략 3년에서 5년의 계약 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서 아예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그걸 아실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굉장히 14년도에 굉장히 공전이 히트를 한 드라마잖아요. 그 제품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맥을 먹고 가는 걸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전지현하면 광고 모델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지현 씨를 지금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것이 업계로까지 좀 파장이 이어지는 건 지금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끊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게 네, 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어떤 결과적인 판단일 겁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한 바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한 적도 얘기하고 없고 있죠. 그리고 뭐 예.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 거듭된 어떤 반중적인 정서가 행정,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우리의 어떤 기업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물적인 손해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활동의 제재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한령이랑 연결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당시의 상황과는 딱히 맞닥뜨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드라마의 문구 한 구절, 대사 한 구절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다라는 것은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 중국과의 관계 한한령이 명확히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기사들도 많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죠.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한한령이라는 것이 너무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고 거의 10년에 가까워지거든요. 예. 걷다가 올부터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오픈의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저작물에 대한 판호 같은 거를 게시를 해주고 한 것도 제가 봤을 땐 시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중국의 에이펙을 주도하는 의장국입니다. 예. 예, 중국에서도 상당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가 결코 중국한테는 이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떤 봉쇄 한한령의 시각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여론에 편승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는 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전지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활동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실상 중국에서의 활동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죠. 네, 한류 스타니까. 네, 너무나 예. 한류 스타고요. 본인은 아마 지금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작 이걸 송출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전지현 씨의 책임으로만 와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중국 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차가 되는 배우가 이 대사를 제재하지 못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전지현 씨는 일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아마 국내에서는 계속 할 거니까요. 예. 지켜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731이라는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첫날에만 2억 명이 관람을 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관제 동원이 전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관제 동원. 않고는 2억 명이 이렇게 단시간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 과거에 중국에서 생활도 해보고 유학도 해봤는데 특정 일자에 특히 항일 운동과 관계된 거, 반미 이런 거 관계된 거 그리고 예. 대만의 독립과 관계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을 일단 다 관람을 시킵니다. 근데 관람만 할 뿐 아니라 그 영화도 보지 못했던 학생이 가면서 국기를 들고 가고 플랜카드를 들고 가는 현상을 저는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 다분하다. 특히 지금 미중 전략적인 경제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에 경사되는 그런 형태가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731이라는 주제 다소는 진부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긴 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역사에 고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떤 연예 문화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들의 활동, 그 어떤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같은 이런 전반적인 예술 장르에 있어서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거는 시장이 넓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시장이 넓은 걸로 인해 가지고선 연예인들 혹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의사를 전혀 파악 못하고 그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건 그건 일종의 비애라고 봅니다. 예. 사실 731이라는 영화가 일본군 731 부대 만행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일본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재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천에서는 어린아이가 테러를 당해가지고선 살해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지나가는 일본인을 향해서 뭐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린치를 당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학교, 주중 일본 학교 그리고 일본 대사관 같은 데서는 일본인들의 활동 자제, 정치적인 발언 금지 이런 것을 사전 경고하는 그런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계의 대주제가 지금 발전과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예. 예. 또 하나요. 지금 인기 드라마에서 네. 역사 왜곡 논란이 지금 불거졌다고 하는데 어떤 네. 장면에서 이 논란이 나오고? 예,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폭군의 셰프에서 지난주에 이런 분량이 나왔습니다. 조선의 왕과 명나라 사신이 같은 높이에 서 있다는 거죠. 네. 그 한 장면을 보고 이게 왜 왕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왕은 늘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신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작자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국조 올해의 근거로 이거는 한 장면이다. 예. 사실은 왕과 사신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신의 자리가 그 상석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 사신을 이제 대접할 때는 사신에게 원래 고개를 숙이는 게 그게 이제 예의다라고 밝혀서요. 이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반중전서에 더 무게가 실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 뭐 반중 정세에 무게를 실을 만한 이슈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역사의 하나하나를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예술 장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어떤 표현의 자유와 새로운 어떤 문화의 창달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양국 간의 경쟁적인 관계의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11곡의 신곡으로 꽉 채워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 가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1곡이라는 신곡을 냈죠. 돌아온 후에 이름 모를 곳 눈에 봐 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괜찮은 사람이 돼 너의 다정한 마음 담아서일 거야 슬픔이 배어있는 맘 자꾸 Truly 우리 이야기 나 이제 편히 꺼냈지 미움만 미안한 맘 지다 보면 그리워 가을하면 발라드고요. 발라드하면 이분 신승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승훈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네. 설마 뉴스에 나오시겠어? 해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나오셨어요? 네, 저희 팬들이 예전에는 이제 중고생이었다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시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예. 반갑게 인사하려고 킹케이 이번에는 좀 광폭적인 행동을 좀 하려고 예. 만약에 부르신다면 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네. 10년 만인가요? 그렇죠.
왜 10년이나 걸린 겁니까? 아, 중간에 뭐 미니 앨범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정규 앨범으로서는 11집이 이제 10년 전에 나왔고 이번에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좀 음악을 만들려는 기법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진정성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 예,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죄송하다는 인사 사죄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 제목이 신시얼리 멜로디스 이것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 마음으로 써내려간 저의 멜로디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음악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 공감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그런 의미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다음에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하고 싶었던 메시지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제가 발라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이별 뭐 그런 메신저보다는 우정, 삶에 관한 얘기고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상상으로만 이랬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겪어보니까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너희들도 공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 우정, 그다음에 그냥 사랑과 이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겪으면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뭐 전곡의 작곡에 참여하셨죠? 네, 제가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초반에 이제 데뷔하셨을 때 그 멜로디를 저는 듣고 아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멜로디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은 일단은 그 전에 쓰던 저의 직접 경험도 있고요. 직접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저럴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아 이 정도 얘기는 한번 써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거의 간접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데뷔하신 지 35년 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을 계속 하신 건데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전환을? 그래서 중간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좀 오래 쉬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앨범이 35년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2년 반, 3년을 냈긴 냈는데 그 공백기에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 과거에 영광도 있고 신승훈에 대한 막 수상 경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면 다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매너리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백수 모드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작곡가 모드, 프로듀서 모드 뭐 이렇게 있다면 백수 모드라고 해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 옆에서 보면 지탄을 받을 정도로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근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스펀지에 빨간색 물이 들었다면 빨간색 물을 짜내고 보라색 물이 들었다면 보라색 짜내가지고 다시 하얀색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색의 물감으로 스며들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낸 다음에 다시 채우는 거군요.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35년, 무려 35년을 정상의 위치를 이어간다는 거는 신승훈 씨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는 원동력은 뭐였다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신의였던 것 같아요. 신의. 제가 앨범을 낼 때 그렇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고요. 그래도 그리고 팬들도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오래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뭔가 하나 던져줄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앨범을 냈는데 팬들이 솔직히 날 미워했대요. 너무 오랫동안 이거 팬들을 너무 저버리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앨범 들으시고 이걸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면 내가 욕했던 걸 내가 사과한다. 팬들이 저한테 댓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전성기에서 이제 좀 지나서 새로운 작품을 내놨을 때 이것이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승훈 씨도 조금 떨리거나 긴장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35년 되니까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세요? 그게 반응이 어떻게 올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거나 제 노래 한 곡이 4분이라면 4분 동안만이라도 힘들었던 걸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위안.
예.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상을 받아서 지금 욕심내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돌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던 사랑을 음악으로, 노래로 돌려드리는 거. 그러면 그 중심에는 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타이틀곡이 발라드. 그렇죠. 예, 발라드는 해야 됩니다. 네. 발라드가 가장 자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신승훈 씨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발라드였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네.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유재하 선배님을 좋아하고 김현지 선배님을 좋아하는 거 보면 저는 그냥 태생이 발라드였던 것 같고 나중에 발라드가 됐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숨쉬듯 발라드를 했던 사람이 가수가 됐고 예. 발라드를 부르고 지금까지 발라드 음악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콘서트에서는 희노애락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미디움 템포나 좀 빠른 템포 노래들도 몇 곡 하고요. 네. 예. 콘서트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콘서트 제가 데뷔가 11월 1일이거든요. 예. 90년 11월 1일. 그리고 금년이 35주년 되는데 달력을 딱 보니까 11월 1일 날이 휴일인 거예요. 네.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콘서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35년 딱 그 11월 1일 되는 날 서울 이제 잠실에서 올림픽홀에서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예.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동안과 관련된 네네네. 질문인데 저는 뭐 나이를 아니까요. 저보다 네네. 많이 형이시거든요. 예. 예. 그 동안을 지키는 뭐 어떤 본인만의 루틴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정보 공유 시대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농담 반으로는 가끔씩 냉장고를 들어간다고 해요. 냉동인근이라고 해서. 근데 그 농담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밖을 좀 안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자체가 곡 쓰고 음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하죠. 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외선. 예, 저는 특별히 뭐 많이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외선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나갈 일이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맞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음악하는 친구들과 저녁 때 만나죠.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네. 그거 이외에는 저도 잘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수 씨가 이제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네,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뭐 정보 공유드립니다. 예, 네. 의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네, 맞아요. 네. 35년을 했다.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일 중요한 생각은 음악도 했다가 아니라 음악만 했다. 음악만 했던 신승훈이었던 것 같고 제가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한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녹슬어서 없어지는 가수 신승훈 되지 않겠습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가수 신승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전 35년 정도 되면 다 달아서 이제 다 잊혀질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달아서 없어지는 거 말고 닳진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나머지 또 음악 인생을 해야 될까 그런 단어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앨범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음악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꿈꾸시고 계속.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또 이무재 선배님이 17집을 내셨고 이무재 씨. 네, 그다음에 조용필 형님이 50주년 그렇죠. 하셨고, 네, 그렇죠. 네. 20집까지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저렇게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나도 해야지. 그래야지 저 후배들이 저를 또 보면서 승훈 형도 35주년 이렇게 하는데 또 정규 앨범이라는 게 쉽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11곡이라는 그 신곡을 한꺼번에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저도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후배들도 이렇게 좀 한 곡 내는 음원 시장보다는 한 희노애락을 담는 앨범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예. 네. 스스로 이제 신승훈 씨가 가을을 넘긴 나이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봄, 여름, 사계절이라면 이제 가을, 늦가을 좀 되지 않았나. 예. 그다음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회견에서. 67년생이시죠? 네. 아니 66년생입니다. 66년이요? 네. 확실히 동안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상당히 진짜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가을로 비유한 지금이 가수 커리어에서 정점을 지난 겁니까? 아니면 정점을 향해 다시 정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연륜이 많이 쌓인 거죠. 이제 갖고 있는 내공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슬슬 풀어내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저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도대체 이 감정은 무엇일까
한 단어로 축약을 못했을 때 제가 그런 노래를 내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느낀 이 감정은 이 노래 가사처럼 이런 거였구나.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배, 오빠, 삼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아마 겨울을 준비되지 않을까. 이번에 그럼 노래들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곡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타겟층? 네. 누구를 주류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드시기도 합니까? 아,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예. 저희 어머니가 들었을 때도 분명히 한 곡 정도는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생이 저 조카 쪽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이 친구가 과연 내 노래 듣고 좋아해 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삼촌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7번 몇 번 트랙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11곡이기 때문에 한 곡이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타겟층은 이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팬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SNS에 826을 기억하며? 네. 이거는 무슨?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10주년 때 잠실에 있는 야외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기억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1000명도 없어서 이걸 공연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15,000명이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와서. 근데 저 주위에서 시간이 딱 되니까 10,000명이 이렇게 우비를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콘서트 하면서 팬들한테 그때 받았던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계속 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도 딱 8월 26일 날 2000년 8월 26일 날 저희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콘서트를 합니다. 816 기억합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안 합니다. 또 비가 올까 봐. 11월에 하신다고 했죠? 네네. 콘서트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